설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 야담 바로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어떤 청년이 큰 대감집 교수와 혼인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사위라는 양반이 참으로 욕심이 많더라는 겁니다. 혼인한 지 며칠도 안 되어서 장인어른 앞에 번쩍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사가 원님 자리 하나만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착하게 다스리겠나이다. 허나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허! 원님 자리가 뭐 동네 개똥이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내 놈이 무슨 공을 세웠다고 그런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사위는 맥이 빠져서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어디 내가 꾀를 한번 써보자. 그때 마침 사위는 장인어른이 검은 말을 무척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소에 검은 말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자주 말하던 것이 생각났지요. 그래, 바로 이거야. 어느 깜깜한 밤 사위는 몰래 마구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조심조심 움직이더니 장인어른의 하얀 말에게 새까만 먹칠을 발라버린 것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온통 검게 칠해 놓았지요. 다음 날 아침 장인어른이 마구간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라? 이 검은 말은 어디서 났지? 어제까지만 해도 흰 말이었는데. 바로 그때 사위가 번쩍 나타났습니다. 아, 장인어른, 소사가 어제 밤늦게 평양에서 명마 한 피를 구해왔나이다. 이 말은 천리마라 하여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다 하옵니다. 장인어른이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하였습니다. 오, 이런 훌륭한 명마를 구해오다니 내 정성이 기특하구나. 이런 보물 같은 말을 바치는 사위에게 어찌 상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장인어른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평양 감사 자리를 내게 주마. 사위는 속으로 성공했다 하고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나이다, 장인어른. 소사가 반드시 선정을 베풀어 평양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사위는 거짓으로 평양 감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평양 감사 자리에 앉아서 의기양양해하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주룩주룩 주룩주룩 빗방울이 떨어지자 마구간에 있던 검은 말에게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까만 털에서 검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지?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 검은 말이 하얀 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말이지요. 이 소식이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자 장인어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검은 말이 흰 말로 변했다고? 장인어른이 직접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자신의 흰 말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 주변에는 먹물 찌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이놈, 감히 나를 속였구나. 장인어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길로 큰아들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큰놈아, 내가 당장 평양으로 가서 그 못된 사위를 파직시켜 오너라. 어찌 감히 나를 우롱하느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당장 가서 매부를 혼내주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평양으로 가면 남편이 큰일 날 것이 뻔했거든요. 딸은 재빨리 하인을 시켜 남편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보님께 급히 알려드립니다. 큰오라버님이 여보님을 파직시키러 평양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대비하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사위는 당황했지만 이내 또 다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써보자. 사위는 급히 붓을 들어
가짜 부고를 작성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지요. 부고를 정성스럽게 쓰고 나서 큰 처남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큰 처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처남이 관아 문을 두드리자 사위가 상복을 입고 나와서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이 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 처남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사위가 부고를 내밀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부고가 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처남은 부고를 받아들고 급히 말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의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모면되었지요. 허나 장인어른은 큰아들이 아무 소식도 없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얘야, 평양감사는 어찌 되었느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매부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보여주어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언제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놈이 또 속임수를 썼구나. 장인어른의 화는 더욱 커졌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둘째야, 내가 평양으로 가서 그놈을 당장 파직시켜와라. 이번에는 절대 속지 말고 말이다.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이번에는 매부놈이 어떤 꾀를 써도 속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세등등하게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을 달려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막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주모, 하룻밤 묵어가겠소. 예, 나리.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주막은 제법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받고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기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생이 교태를 부리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리, 혼자 술 드시기 심심하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모시면 어떨까요? 둘째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고맙겠소. 기생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외로운 길에서 따뜻한 밤을 보내시옵소서. 둘째가 기생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기생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둘째는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방 한구석에 큰 괴짝이 보였지요. 둘째는 재빨리 그 괴짝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기생과 그 남편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괴짝을 두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 괴짝은 내 것이야. 내가 가져가겠어. 기생이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가 먼저 본 거라고요. 두 사람이 괴짝을 이리저리 잡아당기며 다투는 바람에 안에 숨어있던 둘째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거야. 아니야, 내 거라고. 웅성웅성 소리가 커지자 마침 순찰을 나온 평양감사가 그 소리를 듣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꽤 많은 사위였지요. 사위는 재판관처럼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다투는 것이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감사님, 이 괴짝이 제 것입니다. 사위가 턱을 만지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괴짝을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톱을 가져와서 한가운데를 싹둑 잘라주겠다. 괴짝 안에 숨어있던 둘째가 이 소리를 듣고는 혼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도 반토막이 되겠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둘째는 발가벗은 몸으로 괴짝에서 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평양감사인 사위가 둘째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라? 이분이 누구시지요? 둘째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위가 친절하게 옷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옷을 입으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지만 둘째는 너무 창피해서 꽁지 빠지게 주막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대로 집까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매부가 너무 무서워요. 장인어른은 둘째마저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들아, 큰 놈도 둘째도 모두 허실만 하고 돌아오다니 이제 셋째밖에 남지 않았구나. 셋째 아들을 불러서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셋째야, 내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파직시켜와라. 셋째 아들이 기운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저는 형님들과 다릅니다. 매부를 꼭 혼내주겠습니다. 셋째 아들도 형들과 같은 길을 따라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달려서 똑같은 주막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주모, 하룻밤 묵어가겠소. 예, 나리.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셋째가 저녁상을 받고 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반석 위에서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선 차림을 한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 어른들은 누구일까? 셋째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저기 바둑 두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주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 그 바위 말씀이시옵니까? 그곳은 신선바위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사옵니다. 혹시 나리께서는 무엇인가 보이시나이까? 셋째가 신기해서 말했습니다. 어라, 분명히 두 분이 바둑을 두고 계시는데요? 주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는 신선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로군요.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려보시옵소서. 셋째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신선 두 분이 한가로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선 중 한 분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오호, 젊은이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나. 우리와 함께 술 한잔하지 않겠는가? 셋째가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신선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른 신선이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 술은 천년 묵은 선주라네. 한 잔만 마셔도 100년 수명이 늘어난다네. 셋째는 기뻐하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보통 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지요. 머리가 어찌 이리 어찌러찌란가. 신선들이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젊은이, 더 마셔라. 이런 좋은 술을 언제 또 마셔보겠는가. 셋째는 결국 술에 완전히 취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골골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버린 것이지요. 신선들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셋째의 멀쩡한 옷을 벗기고 낡아 빠진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묵은 솔가지를 가져다가 온몸을 덮어 놓았지요. 한참이 지나서 셋째가 깨어났습니다. 머리야. 셋째가 몸을 일으키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옷이 너덜너덜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몸을 덮고 있던 솔가지들도 모두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어제 입었던 옷이 새 것이었는데. 셋째는 옷과 솔가지가 몇십 년은 묵은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염도 길어진 것 같고 손톱도 자란 것 같았지요. 내가 신선들과 술을 마시다가 수십 년을 잠들었나 보구나. 셋째는 불이 나게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보았던 젊은 주모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주모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모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그분은 제 몇 대 위의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셋째는 정말로 수백 년이 흘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잠들었구나. 셋째는 정말로 수백 년이 흘렀다고 믿으며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잠들어 있는 동안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테고. 한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해 보니 그런데 어라? 대문 앞에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가 그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은 저를 모르실 터인데 혹시 제가 몇 대 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장인어른이 버럭 화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미친놈이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당장 꺼져라. 셋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저는 이 집 셋째 아들인데 신선님들과 술을 마시다가 수백 년을 잠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자신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며칠 전에 평양으로 떠났다가 지금 돌아온 거야. 무슨 수백 년이냐? 그제야 셋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한편 평양에서는 사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굶주린 백성들이 관하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백성들의 절규 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 고 소리쳤지만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사위 앞에서 털썩 쓰러졌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지요. 사위가 그 아이를 얼른 안아들고 보니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나와 똑같구나. 그 순간 사위는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거짓으로 얻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꾀만 부릴 수는 없어. 사위는 그 길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심 어린 편지를 장인어른에게 썼습니다. 장인어른, 소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자리를 얻었사오나 이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사옵니다. 허나 소사 혼자서는 역부족이옵니다. 형님들을 다시 평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소사를 혼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바이옵니다. 그리고 소사의 봉급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어려운 마을들을 위해 내어놓겠사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인어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의 글씨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허허, 이놈이 정말로 뉘우치는구나. 그때 마침 조정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평양감사가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있다더라. 밤낮으로 가뭄 피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돌본다더라. 장인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셋째에게 말했습니다. 셋째야, 내 매부가 편지를 보내왔다. 이번에는 너를 도우러 평양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위야, 내가 처음에는 나를 속였으나 이제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선정을 베풀어라. 아들들을 모두 보내어 내가 하는 일을 도우리라. 이렇게 해서 꾀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와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정한 마음과 선행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것이지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하늘도 사람도 다 용서해 준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꾀도 좋지만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기 내서 사과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